그다음에 현행 선거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내가 우선 이야기를 할게요. 선거운동, 저는 우리나라 선거운동 그 규제가 너무 심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가,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 또는 반대하는가 라고 하는 표현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또 후보자나 정당 입장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행위들입니다. 그거 다 표현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려서 유권자가 각 후보자들을 충분히 알고 안 상태에서 informed 그런 투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후보자를 잘 모른 채 감각적으로만 그냥 투표하는 거 아닌가, 후보자를. 어차피 투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그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후보자를 우리의 대의자로 뽑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좋은 후보자인가, 좋은 대의자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좀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 점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좀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 헌법, 그럼 116조 헌법은 선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우선 선거운동에 관한 언급은 116조 1항에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선거운동관리위원회가 있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입법자가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행위를, 기본권 행사를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엄격한 비례심사를 적용시키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 다음에 균등한 기회가 보면 당연히 이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규율할 때, 그때는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평등 선거의 원칙의 한 내용이고, 그에 반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자유의 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등 원칙 위반 문제하고 자유의 제한 문제는 그 두 개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헌법적 논점이 다른 겁니다. 판단 기준도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떤 권리를 제한할 때 우리 헌법 37조 2항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했잖아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라. 그런 요청이 이제 과잉금지의 원칙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구체적인 이제 단계별로 적용을 시키는데,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되고,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와야 되고, 어, 법의 균형성, 음, 이 제한을 통해서 얻는 공익이 잃게 되는 기본권적 이익보다는 더 커야 된다. 그래야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법익 균형성 원칙이다, 또는 앞에 이제 최소 침해성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이다, 또 목적 정당성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자세히 그거 가지고는 깊이 설명 안 했는데, 다음에 법치국가 관리할 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더 할 겁니다. 지금은 그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자유를 제한하는 할 때의 그 자유의 제한이 과잉된 거 아니냐, 목적에 비춰볼 때 과잉된 수단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헌법적 판단 기준이 바로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가임금제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짐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4단계의 심사 단계를 거쳐서 그 이연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지금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의 제한과 그 다음에 평등 원칙 위반 여부, 여기 있는 것처럼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 범위 안에서 그때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평등선거의 원칙이죠. 또 116조 2항의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 경비, 물론 선거 경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당연히 국가의 국고로 충당이 되는 거고, 이때 말하는 선거에 관한 경비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지지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느라고 비용이 들었을 텐데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선거 경비가 들게 되죠. 그럴 때 그 비용을 국가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 그걸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선거 비용 보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드는 비용을 전부 다 국가의 세금으로 할 수는 없죠. 오히려 그거는 그 정당이나 후보자, 만약에 정당이나 후보자한테 선거 비용을 전액 다 보전해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경쟁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잠깐 정당 보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점은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은 116조 1항과 2항에서 이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의 개념은 이제 어쨌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또는 정당이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권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뭐 단순한 선거에 관해서 의견 개진을 하거나 의사 표시를 하는 거, 또 준비 행위를 하는 거, 또는 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지지나 반대를 표시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 이런 정도는 선거 운동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고요.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선거 운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전부 다가 지금 선거 운동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기득 정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죠. 그 다음에 설날 추석 등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면 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 지어 놓고 이런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우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사전선거운동.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달도 채 안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는 뭐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죠.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뭐 정치 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없죠. 미국 보면은 뭐 이전에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조직을 꾸립니다. 대통령 당선된 자가. 그러니까 선거운동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간,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4년 내내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을 딱 정해놓고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전부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 전에 선거운동 개념에 해당되는 걸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당선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그 기준으로 당선 무효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선거 규제를 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선거운동 기간 제한 조항에 관해서 선거운동의 자유 관련해서요. 그래서 헌법 21조에 이 선거운동의 자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헌법 제21조에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 표현 행태입니다. 한 표현 내용입니다. 선거운동.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를 나는 지지한다 또는 반대한다.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전형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입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놓고 니는 더 이상 이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유권자에게도 알리지 말고 유권자도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 물론 선거운동이 아닌 거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정당 활동은 전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어떤 정치 시인들이 나타나서 나는 지금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책을 딱 들고 나와서 유권자들이 알리고 싶어. 선거운동 전에, 기간 전에 미리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14일 뭐 안에 어떻게 그걸 다 알려? 내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걸 지금 못하게 막은 거죠. 정당 활동은 다 허용하면서. 유권자들은 짧은 기간 안에 기존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뭐 후보자나 밖에만 모르는 거죠. 새로운 신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저는 우리나라 선거법은 기득 세력을 위한 선거법입니다. 지금의 다수가 된 정치적 다수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봅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바뀝니다. 왜? 그걸 결정하는 자가 지금 현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습니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냐?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도 그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 이야기인데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대립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화하면 확장하면 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지는가 저해되는 건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하면 그래서 선거운동을 더 쉽게 하고 널리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선거판이 난장판이 되는 건가. 예, 그런 인식을 가진 게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마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장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 기간도 없애고 했을 경우에 이게 뭐 4년 동안 내내 또는 5년 동안 내내 국민들이 선거판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은 4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여러 형태로 알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나를 지지해 주시오. 나중에 4년 후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기존 정당 활동은 허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공정한 게임인 거죠. 불공정한.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제 이걸 공직선거법은 후견적 간섭주의. 이제 혹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면서도 여전히 국가의 후견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 문화가.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들도 국가가 간섭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반드시 다는 아닙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은 뭐 간섭하지 않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 후견적으로 국가가 다 알아서 어린 백성들 때문에 어린 백성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런 그 관념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그 논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합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그 논리를 보면은 바로 이런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허용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선거판이 개판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뭐 친족 뭐 이런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탈법적인 선거가 만연할 것이다. 오히려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면은 그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정보는 없고 유권자가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법이나 탈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가 확장된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된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지금 이 이야기들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헌재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가 더 타당한지 한번 보고요. 여러분 교재도 같은 이런 기본 입장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를 오히려 억제할 때 선거의 공정성이 문제가 더 생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교재에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선거운동 기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아까 지금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짧다는 거고요. 23일이네. 대통령 선거는 23일, 국회의원 선거는 14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한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을 알리고 하려면은 너무 짧죠.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대통령 후보자, 우리 뻔히 아는 대통령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워서 했는지를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 공약집을 내죠. 근데 2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반 국민들이 그냥 자세히 볼 틈도 없고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람을 보고 찍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투표의 모습인, 선거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이게 이제 2094년도니까 좀 오래전의 겁니다만 이 논리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운동을 기간을 제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권, 광권, 폭력에 의한 부정 가열 선거 항상 문제되었다. 이 문제되어 온 이유가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문제되어 온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혹시 나중에 의견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선거운동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표현 행위를 했으면은 형사처벌이 되고요. 이게 아주 자의적으로 법 적용될 가능성이, 선거운동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니까요. 아닌 것과 그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실제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돌린 겁니다. 당선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 당선 무효 제도가 이것도 이상한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헌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지나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선거법 위반으로. 그럼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 원 하면은
그게 그렇게 큰 중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설령 그러니까 선거법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 있습니다. 누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사람은 검찰이고요. 검찰을 장악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너무 친합니다. 예. 이 법 집행기관은 사법부의 그래서 우리가 검찰은 준사법부라고 부르잖아요. 준사법 기능을 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을 기능을 하는 권력을 가진 기관들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강조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고 검찰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선거법은 너무 모호하고 빡빡해서 쉽게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6개월 동안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왜? 공소시효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지나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21대 국회도 꽤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 우리 대의자들이 100만 원 벌금으로 그 효력을 상실해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당선 무효가. 국회의원들이 박탈당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의 선거제도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시정을 할 가능성은 그때그때 정치적 다수는 시정하려고 하지 않죠. 이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어렵죠. 해결하는 게. 자,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제안인데요.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사건. 이것도 저는 유권자를 깜깜이로 만드는 제도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8사람이 합헌하는데 선거기간 동안에는 아까 23일하고 14일 동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그것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흐름을 볼 수는 있으니까 유권자들로서는 판단을 내릴 때 그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를 물론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하는 놈들도 있고 그런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신뢰 문제죠. 언론사가 만약에 그런 조작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조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그 결과를 공표를 못 하겠는데 헌법재판소 8사람이 합헌하면서 이제 밴드웨건 효과, 열세자 효과, 결과 공표되면은 투표자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다. 또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해서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국민의 진위가 왜곡되나요? 그것도 국민의 뜻이죠.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유권자들이 내가 밴드웨건 효과에 편성할 건지 아니면 열세자 효과에 편성할 건지 그거는 유권자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국가가 야 이건 안 돼. 야, 너희들은 이런 효과에 편성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불공정하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딱 그거대로 제재를 가하거나 규제를 해야 되지 모든 마치 여론조사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것처럼 부정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지 기간이 지나치 길지 않는 한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선거 공고일하고 선거일까지 선거 기간 동안에 공표를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좀 물론 언제는 합헌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법자들이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전체가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8일인가 좀 좁힙니다.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을.
거기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전날까지도 공표하게 하면 공표하더라도 유권자가 판단해야 되는 건 문제니까 공표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공표 금지 기간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정당 표방 금지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이건 판례 변경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뭐 적정한 판단 아닌가 싶은 한데 99년도에는 합헌했다가 2003년도에 2차 결정에서 이제 위헌 결정하는데 이게 내용을 읽었겠습니다만은 기초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으니까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 후보자들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내 정당이 나는 어느 소속 정당이다, 정당 소속이 어디다라는 것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표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전하지 못하도록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룰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이게 6인의 법정 의견이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마치 이제 이렇게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뭐 후견인적 시각은 뭐 다른 영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입법 의도가 그러니까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 입법 의도 자체가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바로 뭐 정당성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다소 의문이다라는 취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단의 적합성, 침해 재성, 법의 균형성도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수단의 적합성은 나중에도 봅니다만은 목적이 뭐냐면은 목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목적이 그래서 지역 그 이게 정당 표방 금지는 이제 이 기초의회의 경우에 정당 이건 정당의 입김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자체가 의문되긴 합니다. 그죠? 그 목적 자체가요. 그래서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초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어차피 지역에 가장 그 밑바탕 밑뿌리에 해당되는 이제 민주정치에서의 거기에 정당 참여가 하지 않고 정치적 개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하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 그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정당을 끼지 않고 활동하지 않죠.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표방을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의 정당성에서부터 침해 최소 수단의 적합성이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다는 의미는 이게 이제 목적은 이제 지방 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제해 이렇게 다소 이상한 이게 정당 표방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지방의 자율성이 저해되는가? 그 목적 선택한 수단이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거냐? 그 자체가 이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도 뭐 표현을 매우 의심스럽다는데 굳이 이제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에서는 바로 여기에 위반된다라는 판단을 안 하고 다소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만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침해 재소이나 법의 균형성까지 판단하면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볼 수 없다. 일방적인 일체의 표방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일체의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한다.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뭐 이런 논법을 써서 침해 재소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이제 답안지 쓸 때 이런 논법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법의 균형성은 뭐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정당 영향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고지방자치의 발전에 무슨 보탬이 되는 거냐 취지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비록 기초정치라도 거기에 정치적 형성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 배분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도 순수한 의미의 그런 행정을 넘어서서 정치적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시를 배분하는, 물론 그 지역 단위에서의 가시 배분이지만, 그 이야기고요. 어쨌든 지금 참조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판례 변경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네요. 2011년도에는 이제 좀 그래도 이것도 지금 한 10년 됐나요?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이, 이게 선거운동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 여기에 심판 대상 조항이 나와 있는데 93조에 이 조항이 참 계속 문제되어 왔습니다.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합 배포 게시 금지. 이게 이제 누구든지 선거일 전에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기간 동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명함도 못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광고도 못하고 벽보도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첩보하거나 이제 게시할 수 없다 이래 놨죠. 그래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기타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행위를, 이와 같은 표현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광고, 뭐 인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아날로그 미디어들이죠. 아날로그 미디어. 이것들은. 근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당시에 이제 뭡니까 이게 UCC라고 User Created Content죠. 이 UCC를 이제 자체 제작을 해서 표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UCC를 금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그 형사처벌이 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UCC를 통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직선거법의 93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이런 아날로그 이런 매체 말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과연 UCC와 같은 이런 디지털 인터넷에서 그런 표현 행위들이 포함되는 거냐를 놓고 이제 제가 이제 판단을 했고요. 헌법재판소는 이걸 이제 처음에는 합헌했다가, 이것도 2009년도에 합헌했다가 2011년도에 한정위헌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여기 주문은 여기도 있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이메일이죠. 이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93조의 적용 범위를 좁힌 겁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의 의미는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정보는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이건 좀 푸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표현 행위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들은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논리로 그걸 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리도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것을 막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제 해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침해 재수성에 위반되고 법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헌재가 2011년에 이런 인터넷을 통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 그래서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자를 표현한 행위는 풀어준 것입니다.